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거취와 관련해서 침묵을 지키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을 할 예정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지난 1년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뽑았고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들 두 분과 짚어보죠. 최수영, 김성환 두 분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오후에 이제 징계 논의에 들어가는데 그에 앞서서 태영호 위원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내용 함께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2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과 당원분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백이 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국민들과 우리 당원 동지들께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네, 조금 전 10시에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글쎄요,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전혀 자진 사퇴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좀 갑작스럽게 좀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그 배경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 날 원래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날 저녁이라도 결정된다 이런 뉴스가 많았잖아요. 예. 근데 전격적으로 수요일로 이틀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게 절묘한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틀이라는 시간을 벌어준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윤리 결정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절차였기도 했고, 그다음에 만일 이제 이 두 분들이 윤리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다음에 혹시나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또 법적 절차에 받거나 했을 때 충분히 윤리위가 소명도 듣고 우리가 검토도 했다라는 그 명분도 쌓았지만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출구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을 준 거거든요. 이틀간의 시간을 벌어준 거죠. 기시다 총리가 월요일 날 이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예.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뉴스가 사실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다 살렸고 이틀간의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었겠고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윤리 결정이 4가지 아닙니까?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아닙니까? 근데 당원권 정지까지 1년만 받아버려도 내년 총선 출마가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윤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만일 이 두 분들이 스스로가 무슨 거취에 대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윤리가 이거를 감안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면 윤리 입장에서는 이걸 감안해서 충분히 말하자면 경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틀간의 시간 동안 아마 굉장히 태영호 최고가 숙고를 했을 겁니다. 네. 어떤 게 과연 본인이 내년 총선에 유리한 전략이고 지금 여기서 내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세워야 하는지 그걸 판단했을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고 바로 백의종군. 그다음에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 결정에 이의도 달지 않겠다. 최고위원직 사퇴했으니까 모든 것을 윤리 결정에 위임하고 내가 불복도 없을 테고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내가 남한에 내려왔던 대한민국에 내려왔던 그 본연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는 앞으로 그 길만 뚜벅뚜벅 걷겠다. 예. 저는 핵심 메시지가 명료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틀간의 그 숙고의 시간을 벌어준 게 저는 굉장히 출구 전략을 짜는데 유용한 그런 정치적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윤리위에서 시간을 벌어준 것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분석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뭐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데요. 윤리위원회를 살려줬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는 사인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용호 최고위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만약에 징계를 준다고 하는 것도 윤리 차원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고 당도 부담이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자리를 계속 비워둬야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 하는 건 아마 막기 싫은 어떤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태용호 최고위원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자진 사퇴하라고 하는 압박의 메시지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태용호 최고위원 입장에서도 뭐 비유를 하자면 물지 않고 백기투항한 게 오히려 잘 된 것일 수도 있겠다. 이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었지만 분골쇄신하겠다 아니면은 뭐 백의종군하겠다 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은 네.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면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안 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아마 이 기자회견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명 다 사실은 중징계를 주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먼저 사실은 고개를 굽히고 숙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제주도 가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의 측면에서 보면은 태용호 최고위원보다는 훨씬 더 당의 부담을 좀 덜어준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용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해줌으로써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최소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징계, 경징계든 아니면 중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짧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생각하고요. 말씀은 김재원 최고위원회는 지금 자진 사퇴 카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의 무게감이 좀 다르잖아요. 태용호 최고위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그만두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징계를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실 버티면은 당 차원에서 훨씬 더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태용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해줌으로써 일단 자진 사퇴 카드는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태 최고위원의 공천 여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 명은 공백인 거겠고 한 명은 재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아직 안 내려졌으니까 그럼 얼마만큼 그러니까 뭐 경고는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없어. 최선 평론가에서도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잠깐 사이에 오늘 입장을 낼 가능성은 없다고 저도 보시는 없다고 거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냈으면은 오늘의 데드라인은 태용호 최고위원이 선택한 오늘 오전이 마지막 데드라인이었고요. 오늘 오전까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설명과 해명,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냥 윤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말하자면 처벌 4단계 가운데 제일 낮은 게 경고잖아요. 근데 경고가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당원권 정지인데 당원권 정지가 과연 얼마큼 갈 것이냐. 왜냐하면 자진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당원권 정지 기간에 그 기간 동안만 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경우는 뭐 선거를 해서 선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참 애매한 지점이 한 명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공석이고 예. 한 명은 또 선출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미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최고위원회가 그러니까 그렇죠. 지도부가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왜냐하면 7명 가운데 2명이 사라지는 경우긴 한데 과연 이게 이제 그러면 당원권 정지가 과연 얼마큼 갈 것이냐. 예. 사실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라 그러면은 3개월 정도는 그냥 공석으로 놔둬도 되죠. 그래서 6인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만일 이게 거의 뭐 1년으로 갔다 예. 치면은 1년 동안 지도부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 부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참 아마 좀 애매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어제 김기현 대표한테 이제 이런 공백이 좀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김기현 대표는 뭐 잠깐 결혼은 있을 수 있지만 5명 중에 2명이고 그럼 나머지는 투명 인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좀 발끈하는 듯한 발언도 하긴 했거든요. 네. 2명 없어지는 게 공백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참 곤란할 거예요. 이게 예. 사실 이 지도부가 구성된 게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징계로 인해서 사실은 출범한 지도부가 두 달이 겨우 지나서 이게 지금 다시 공백 상태를 지금 거론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사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질문이 매우 뭐 불쾌하기도 하겠지만 뼈 아픈 사실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섣부른 입장 표명이 오히려 당 지도부의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빠져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는 참 이게 당원권 정지 기간 많이 뭐 제가 당원권 정지를 예측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선택지는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여기서 중징계 왜냐하면 그러니까 징계 수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일단 지금 목전에 닥친 5.18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이게 지난다 하더라도 이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두고두고 이제 이런 발언들이 소환되면서 당의 정체성과 또 연동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거치가 계속 전광훈 목사의 또 발언과 연동되는 이런 또 사실은 정치적 후폭풍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당의 입장에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윤리 결정은 이와 무관하게 윤리가 이번에 어떤 그 당당한 결기라든가 그다음에 윤리 결정에서의 어떤 그런 잘 합의된 모습들로 해서 정말 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결정을 네. 내리는 게 저는 오늘 어쨌든 오늘의 관건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의 판단이 이제 좀 드러나게 될 텐데 총선을 앞두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일단 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스스로 사퇴했기 때문에 예. 새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출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광훈 목사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5.18 민주화운동 말씀도 잠깐 하셨지만 예. 1개월은 나올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최소한 지금 한 달이라고 하면은 당원권 정지 징계 풀리지도 않았는데 5.18을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보다는 좀 더 강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보통 2개월 당원권 정지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회의를 해봐야지 알겠죠. 근데 네. 가급적이면 당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뭔가 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도의 그 국민적 시선, 그 정도까지는 받을 정도의 징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저는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예.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윤리위가 결정할 때 뭔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동안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자숙하는 모습을 상당 기간 보였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했다고 하는 점들을 뭐 당원권 정지 1년 정도 주는 그렇게 하지 않은 정도의 어떤 당원권 정지가 나온다고 하는 이유로 밝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리위를 앞두고 이렇게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과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뭐 지도부의 입장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두 분과 저희가 오래 함께했기 때문에 취임할 때도 두 분과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1년 동안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 좀 어떻게 흘러갔다고 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소연 평론가께서 1년간의 좀 평가를 좀 내려주실까요? 저는 사실 좀 오늘 소회가 남다른 게 예. 제가 어쨌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해서 그렇죠. 이 정부의 출범의 기조에 저도 어떤 그 초석을 닦는데 일정 부분 저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네. 1주년을 맞는 소회가 좀 남다른데 저는 한마디로 좀 짧게 축내 표현한다면 국정 기조의 대전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 말하자면 우리
그 정부의 거버넌스의 그런 구조들을 확 굉장히 이동시킨 그런 1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 가장 중요했던, 말하자면 외교 안보의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계속 좀 일관되게 그걸 유지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전 정부는 이른바 말하자면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하면서 균형 외교를 했지만, 예. 윤석열 정부는 철저하게 동맹에 입각한 동맹의 핵심 가치를 둔 동맹 외교를 또 펼쳤고, 문재인 정부가 자주 외교를 이야기했다면 바로 여기는 가치 외교, 글로벌 가치 외교, 그러니까 완전하게 축이 변했던 그런 1년이었고,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정부의 1년 사이에 외교 정책의 대전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뭐 긍정 평가도 또 많으시고 또 부정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 변화의 핵심이었다는 부분은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윤석열 정부가 1년간 큰 족적을 남겼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은 듭니다. 다만 1년 동안 사실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좀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었잖아요. 일단 출범을 했는데 굉장히 그 의회 구조가 야당이 굉장히 의석수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말까지 기준해도 윤석열 정부가 입법했던 게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던 그런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정치적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 출범한 지 1년 됐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저는 우리가 흔히 뭐 이른바 까임 방지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좀 잘못해도 최소한 그것을 이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란 얘기인데, 저는 그 기준이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바로 직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전 정부의 어떤 그런 정치적 업적 유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웠고, 또 민주당의 의회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건 가능한데,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국정은 철저하게 정부 여당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책임지고, 소통이 부족하다면 소통을 하고, 인사의 혁신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혁신과 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 정치를 보여주는 게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들어가는 최대 과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과 총론까지 한 번에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네, 저희 쭉 이야기를 할 거니까 조금 짧게 먼저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자유만을 위한 1년이었다. 뭐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한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연설이나 발언에서 자유를 몇 번 외쳤는지 숫자를 세봤더라고요. 예. 494번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과연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자유로워졌는가?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권 이후에 대통령이 사실은 많은 숙고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 발도 들이지 않겠다로 시작되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여줬던 대통령이 만들어낸 리스크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외교의 리스크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국민과 민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 말한 자유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잘 챙겨짐을 당했느냐, 이런 면에서 있었어도 저는 굉장히 박한 평가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외교의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치라고 하는 것, 자유의 가치는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과연 국익의 가치, 이것은 대통령이 좀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을 했던 것인가, 오로지 패권에만 기댄 냉전 시대에 기댄 방식으로 외교를 하고 있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 전세 사기, 또 금융투자 사기의 원인으로 전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면서 전 정부 그리고 거대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또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취임 1년인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저 내용에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처한 여건들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 정부의 부동산 3법에 기인한 바가 크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3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전세 대란의 이런 우려점들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그때 당시 거여의 힘을 믿고 180석 근육 자랑하면서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예. 그 후과를 치르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는 건 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지적한 건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증권 합수당 해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게 금융 사기가 판칠 수 있다라는 우려했는데 사실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마약 범죄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짚어주신 거는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다음에 사실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적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지금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건 좋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여기에 대한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으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무너진 것도 물론 한순간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이렇게 제도가 무너진 것을 황폐화된 곳에 다시 세우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세우겠다. 언제까지 이걸 완결하겠다. 이렇게 로드맵도 제시하고 그다음 방향성도 놓고 그다음에 그거 결과로 결국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만큼 내년은 대통령을 보고 아마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남은 거는 성과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전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관계를 지적하고 예.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현안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에 설명하는 것을 족하고 예. 그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는 솔루션의 문제만 남았고 성과로 평가받을 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성과로 압축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 정부 탓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어떤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제 거론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발점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기준점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했거든요. 그렇죠. 왜 윤석열 정부의 출발점이 왜 문재인 정부여야 합니까? 전 그거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에 정반대로만 하면 윤석열 정부는 성공하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한적했던 거예요. 그럼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맞춰서 어떤 변화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오고 만들어졌던 그런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인식이 문재인 정부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과연 교육 정책은 어떻게 풀 것이며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보험도 그렇고 그 외에 우리 사회의 한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방향성을 아직도 잘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당 대표 내모는데 시간 허비하고 대통령의 발언 수습하는데 시간 다 허비하고 그리고 외교의 실수나 실책을 해결하는 데 다 시간 허비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된 개혁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경제는 계속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속선상에서 자꾸 시각을 가지고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하나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좀 검사의 시각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쓰는 용어들이 아직도 검사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오로지 내가 다스리거나 아니면 처벌해야 될 대상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고 소통 없다 이런 지적들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용어들을 이제 조금 걷어내고 1년 정도 됐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그리고 또 의견을 좀 들어가는 과정을 앞으로 좀 남은 4년 동안은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임 1년 여야는 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뭐 기자회견은 따로 없기 때문에 국무회 발언을 통해서 두 분의 해석 들어봤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지지율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도 조사를 했을 때 긍정평가가 37.5%가 나왔고 그 외에도 뭐 KBS, MBC 뭐 다양한 방송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30%대 후반 39.1% 그리고 MBC는 36.1% 30%대에서 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소연 평론가님. 네. 전반적으로 대선 득표율을 생각하면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는 평가들도 좀 있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평론가님께 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이른바 지지율로 나타나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여기서 얻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 이 지지율이 막 그게 뭐 대통령 평가는 잣대다고 딱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지지율이 높으면은 의회 교섭력도 높아집니다. 예. 그럼 아무래도 국회 발언권도 더 세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지율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이제 더블 딥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게 이 현상이 잦습니다. 매우. 그래서 어떨 때는 20대 후반까지 갔다가 또 40대 초반까지 갔다가 또 지금은 30대 중후반. 모든 여론조사의 추세를 놓고 보면은 30대 중후반에서 지금 보정되는 게 거의 추세 예, 같은데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는 조금 말하자면 관리가 돼야 될 지지율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물론 선수가 뭐 전광판을 보고 뛰면 되냐? 그냥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판도 봐야지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제 또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데드 크로스가 지금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 부정의 지지율에서 부정이 긍정을 넘어서는 걸 우리가 데드 크로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제가 기억에 갤럽 조사를 치면은 7월 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돼서 지금까지 거의 뭐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어쨌든 내년 총선이 지금 이제 10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 지지율에서는 말하자면 일희일비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지율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큰 축을 내세워서 외교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정치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자면 전세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한 현재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 여당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해결 역량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국민은 결국 사실의 영역도 받아들이지만 인식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2년차 국정 운영을 하신다면은 저는 좀 그래도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네, 발언해 주시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지층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한 30대 30, 진보와 보수가 그리고 중도가 한 30 정도 있다 이렇게 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강성 보수층의 지지율만 갖고 있는 거예요. 30%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나머지 6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해온 거예요. 대통령 당선될 때 지지율에 비해서도 한 10몇 % 정도가 지금 지지율이 빠진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도층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자신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정치의 시작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당대표를 만들고 당 지도부를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층 내부에서도 특히 TK 지역 내부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20%에 떨어졌다가 30%에 올라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도 합리적 보수층조차도 지금 껴안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나는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지 않지만 나를 품어준다고 생각할 때 지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한다거나 대통령이 조금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소통하거나 야당 대표를 만나거나 이래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층도 품어 안으려고 노력할 때 지지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지지층을 사실상 포기하고 가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뭐 1주년 기자회견은 따로 없고요.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기념해서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합니다.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않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또 일정을 보면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차례로 회동을 합니다. 취임 1년을 맞아서 이제 각각의 일정들을 소화하는데 이 뭐 글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뭐 취임 1주년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참모들,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를 초청하는 건 맞는데 최고위원회를 뺀 거는 당연히 지금 뭐 두 최고위원들의 지금 징계를 의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또 뉴스가 된다면은 본질이 사실은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십성 기사가 오히려 이 기사의 본질을 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제가 보기엔 좀 맞불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어쨌든 직전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네. 본인은 직전 후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를 5년 만에 사실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 재기 메시지를 문 전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대구까지 가서 홍준표 시장을 만난다? 이건 좀 의도된 일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지금 시장이 바로 직전에 가장 유력한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그 이른바 자웅을 겨뤘던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점도 좀 본인이 감안한 굉장히 정치적인 일정 같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TK에 가서 또 본인이 사실 또 경북 안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TK에 가서 자기도 여기 TK가 고향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 호소하고 소구하려는 그런 전략인 듯 싶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뭐 야당 지도자가 어떤 행사 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건 좋은데 이재명 지금 대표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홍준표 시장 만날 정도로 당내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가요? 전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한 좀 이벤트성 행사이긴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당내 사정들을 좀 외부의 시선으로 돌리려는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당대표라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소화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그러니까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집중해야 하는 모습이 온당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임 1주년 일정들에 담긴 메시지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왜 TK 지역을 가겠습니까?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TK 지역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존재하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TK 지역을 일단 살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건 뭐 민주당의 지지층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오히려 이재명 대표 행보보다는 홍준표 시장 행보가 더 눈에 띄어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주잖아요.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가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당 대표가 한테 홍준표 시장도 협조를 부탁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대구 공항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만나잖아요.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하고 더 대비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한 지지층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TK도 가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지지층도 잡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행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뭐 지적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그럴 상황이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예. 네, 물론 뭐 민주당도 여러 가지 지적받을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대표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의 예. 확장성이나 아니면 지지층을 붙잡는 행보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저희 정부 그리고 여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말씀해주신 민주당의 그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사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코인을 언제 무슨 돈으로 어떤 확신을 갖고 이만큼 넣었느냐 수많은 보도들도 나오고 김남국 의원은 어제 결국에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늦었다 그리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수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과는 뭐 늦은 사과지만 사실은 적절한 사과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선택적 소명이고 선택적 설명입니다. 정말 다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실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 종합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본인이 사안별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끄집어내서 선택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인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 이슈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그래서 그걸 평가받는데 김남국 의원은 제가 보기에 뭐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 많은 그런 지금 좀 전에 전문가들 나와서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빼겠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본인이 저렇게 개혁 정치인임을 자인하면서 저렇게 뒤로는 24시간 몰빵할 수밖에 없는 정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코인을 한번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코인에 한번 빠지면 저거 24시간 저걸 계속 관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국정과 그다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대한야당으로서의 그런 청년 정치인의 자세는 다 어디 간 겁니까? 저는 그래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사과 늦었고요. 저는 사과보다도 종합적으로 국민 앞에 서서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과정에서 그 코인은 어떤 거래를 통해서 그다음에 얼마만큼 이득을 얻었고 지금의 나머지 돈은 얼마이고 이런 현금화된 돈은 얼마인지 다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에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이런 식으로 선택적인 설명, 그다음에 본인의 유불리를 까지는 태도 굉장히 이거는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장 곧 있을 쇄신 의총에서도 이 사안을 좀 다룰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보세요? 당이 좀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좀 김남국 의원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남국 의원 자체가 오히려 더 사태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 청년 정치인이라고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 주식 투자도 다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면은 불법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또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얘기하거나 비판하기가 마땅치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예. 네, 물론 당이 그동안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을 취했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가상화폐 투자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비껴가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가상화폐 투자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해 왔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국민들이 썩 보기 좋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면 이런 의혹이나 논란이 제기가 됐다고 하면 자신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말끔하게 해소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나흘이 지나서야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요. 그것도 마지못해 보여서 별로 이렇게 보기가 좋지도 않았고요. 예. 그 위에 해명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자산이 10억 원 늘어난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가상화폐 투자로 돈 안 벌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는 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위믹스 하나만 투자했느냐? 다른 건 투자했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투자 규모도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다른 가상화폐에도 더 많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해명의 진정성도 없어 보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떳떳하다면 그만큼 떳떳할 만큼의 해명을 하던가 아니면 논란이 있거나 의혹이 있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서 미진한 게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사과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선택을 못하면서 오히려 더 파장을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김남국 의원도 스스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에서 자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진상조사단 구성해달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지금 국회의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잖아요. 가상화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상화폐 투자하는 의원들도 저는 제가 볼 땐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리할지도 민주당이 이번에 같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언론에 따르면 이제 이 조만간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단을 꾸릴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뭐 어떤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뭐 저는 당 진상조사단이 사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진상조사단이 좀 뜨뜻미지근한 온정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이거 뭐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겠어 사법권도 없는데 라는 식의 태도라면은 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더 큰 후폭풍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엄정하게 여기서 저는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김남국 의원이 징계와는 별도로 그렇다면 저는 당원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포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상화폐 자산 한번 우리도 전수조사해보자. 왜냐하면 이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연 공직자가 코인에 투자해서
등록하지 않은 재산을 증식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실제 재산 규모보다도 이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좀 드러내는 게 대한정당,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